속 시원한 고민 해결, 시청자와 함께하는 TV 법률 세상에서 가능합니다. 매주 다른 사례를 가지고 시청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TV 법률 세상. 진행을 맡은 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5분의 상담자를 통해서 법률적인 고민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 백주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폭행 사건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 사례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TV 법률 세상에는 언제든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민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아래 화면에 나가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 사례자분 만나볼까요? 제가 지금 폭행 사건을 연루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저희가 인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저희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제가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소환장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피고인 갑은 공소배 이명과 함께 서울시 서대문구 앞에 있는 그 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앞을 가로막고 합승하려다가 피해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가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와 가세에서 그 피해자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가격해서 5주간 치료를 요망하는 그 비골골절 상해인가? 그거를 입히게 해서 내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충. 근데 저희가 진짜 억울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택시 내리게 한 뒤 시비가 붙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먼저 저희들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저희가 진짜 방어하고 참다 못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제출을 못한 저지 3주짜리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가로막은 게 아니고요. 택시에서 제가 먼저 합상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와서 저를 밀쳐내고서 시비를 건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진짜 술을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저한테 먼저 시비를 걸고 욕과 함께 시비를 걸고요. 저를 먼저 때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검찰 측에서는 저희가 진짜 인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저희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공판이 얼마 남지 않은데요. 폭행을 들은 건 저희 쪽이 저희가 진짜 잘못인데 역시 저희가 먼저 공격을 당한 게 피해자고 저희가 지금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좀 너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벌은 달게 받겠는데 하지만 저희가 저지른 죄보다 더 덮어쓰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거든요. 저희 정당하게 판결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좀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새벽 시간대에 종종 택시 잡기가 힘들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지금 몰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근데 이렇게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정당방위 아닐까요? 네, 정당방위라는 것은요, 우리 형법 21조 1항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를 하는 경우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지금 사안에서는 정당방위라 보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해자가 먼저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방어자가 순전히 방어의 의사가 아니라 같이 맞붙어서 공격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방위라보다는 같이 싸움을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라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폭력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격을 한 사람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가 중요한 건가요? 두 가지 다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정당방위에서 중요한 것은 방어자의 의사가 중요한데요. 방어의 의사였느냐 아니면 같이 상대방에게 공격을 할 의사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바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 일행들이 더 많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위치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사례의 경우에는 단순 상해가 아니라 2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을 행사했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한 행위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사안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좀 더 불리하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폭행 사건은 벌어져 버렸고요.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법원에 수사기록 전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해서 최초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자도 같이 폭행을 당해서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증인이 없다고는 하지만 택시를 잡다가 벌어진 일이고 그렇다면 택시기사는 이 사건을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를 수소문해서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갑자기 바빠지실 것 같은데 잘 들으셨죠? 자, 말씀드린 조치들을 통해서요, 최소한 억울하게 가한 벌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TV 법률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정말 마음속으로만 가슴앓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자를 만나볼까요? 저는 지금 폭행 사건 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한번 변호사님도 제 말 좀 들어봐 주십시오. 아니, 세평도 될까 말까 한 데서 20대 남자 2명이 40대 남자 양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30대 남자가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6회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남자는 일주일 후 병원으로 가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상황에서 진단이 2주밖에 안 나올까요? 또 열흘이 지날 때까지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직장 생활이 과연 가능한 것도 의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계속 직장을 다녔거든요. 알아보니까 진단서란 게 문진, 시진, 촉진, 검진으로 의사가 발부해 주는 거라는데요. 진단서 발부할 때 발병 시점을 의사가 기록하긴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던 30대 남자가 바로 전데요.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는 40대 남자는 비골프 자상, 코에 상처가 입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진단서 발부한 의사에게 찾아간다면 어떤 걸 물어보고 또 답변을 들어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때 사소하게 시비는 있었지만 맹세코 절대 폭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진단서만 가지고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의사가 답변을 해준다고 하면 증명서 같은 걸 받아와야 하나요? 이제 곧 재판인데요. 제가 경험병으로 되어 있고 때리지 않는 것을 증명되면 모든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또 얼마 전 폭행으로 인하여 그 집유기간으로 해서 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검찰에 있는 의사 소견서인데요. 상해 진단서 발급 당시 코 부위가 부어있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코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코 부위에는 다른 곳과 달리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10여일 전에 맞았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어 2주 상해 진단을 발급하여 주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저는 계속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진단서 때문에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한 대라도 때렸으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요. 정말 답답하네요. 2주라고 해봤자 큰일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때렸으면 혐의라도 볼 텐데 10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억울한 심정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때린 사실이 없는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 너무나 억울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주장만 있는 사건, 고소가 가능할까요? 때린 사람이 없다면 고소도 불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사례자가 때린 적이 없다고 하므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도 이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사건 발생 10일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지금 고소를 하셨는데요. 이게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기간 같은 거는 없나요?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 기간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사형의 경우에는 2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즉 25년 내에 고소를 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다면 처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사례에서도 비록 열흘이 넘은 후에 진단서를 끊어서 고소를 했지만 고소 기간 자체에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소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된 거는요, 이 진단서 발급 시기가 사건 발생 10일 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또 다른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진단서를 발급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진단서 신빙성에 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사례자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신빙성에 대해서 다퉈야 하는데요. 이 사건 당시에 혹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서 가해자를 구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진단서가 열흘 뒤에나 발급이 됐기 때문에 가해 행위와 피해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꼭 이분의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런 유사한 사기 사건을 또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맞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비가 붙었던 분한테 폭행을 당했다. 이래서 이제 좀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시비는 피하는 게 상책인데요. 살다가 보면 한두 번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그 발생 시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려놓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자해공갈 사건이 많은데요. 그 경우에 피해 당사자는 함부로 합의할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나 보험 직원을 불러서 이 부분을 명확히 가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시비는 분명히 피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사건이 발생을 한다면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사한 사건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요. 아니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화면으로 나가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폭행을 연속으로 2번 당했는데 지금 합의는 안 하고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예, 사실 제가 폭행 당한 사람이 아내 오빠거든요. 예, 제가 지금 아내하고 또 사이도 안 좋아가지고 별거 중인데 2달 전인가? 그 문제로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온 아내 오빠의 얘기를 하다가 싸움이 좀 났습니다. 예, 병원 진단이 한 3주 정도 나왔고요. 예, 응급실에 갔는데 근육 파열이 좀 심하고 또 신장 손상까지 우려된다고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했거든요. 그래갖고 일주일간 입원하고 나와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이제 가해자와 길에서 딱 마주쳤는데 보자마자 저한테 욕 막 하면서 이제 저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2주 진단이 더 나왔거든요. 그래가 맞은 게요. 다행히 나는 이제 눈을 감고 있어 멍만 들었지 잘못했으면 이제 시력이 완전 이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저도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2번의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2개 묶어가지고 고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상대방이 저를 이제 완전 자해로 했다고 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전쯤에 제가 이제 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고 폭행이 있기 한 달 전에도 이제 아내와 이혼 얘기가 오갈 때 제가 좀 우울증이 또 있어가지고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다닌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 저를 정신병자 완전 자해로 이제 몰고 가는 겁니다. 맨 처음 폭행을 했던 이유도 제가 자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많이 불리한 거예요 이게? 아니 상대는 오히려 이제 맞고소로 무고죄 고소를 한다는데 아니 증인까지 모아놨다고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합의도 필요 없고 그냥 솔직히 집어넣고 싶거든요. 근데 처가 쪽에 일가들이 이제 쟤다지 우리 집에 차 와가지고 합의하라고 막 협박까지 하고 결국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지쳐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그럼 합의하자고 가해자에게 이제 몇 번이나 이제 또 연락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제 얼굴 보고 사과를 하면
저도 이제 합의를 하는데, 나타나야지 합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제, 오히려 이제 경찰에는 제가 합의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면 만약에 재판에서 이제 제 피해가 자해라고 인정해버릴 수도 있는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잖아요. 하고, 만약에 재판에 이기면 손해배상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알았으면 좋겠네. 네, 연속 2번 폭행을 당하셨는데 우울증 정신과 치료 병력 때문에 지금 오해를 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정신과 치료 병력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나요? 가해자의 적반하장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살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삼자면 과거에 자해를 한 전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해를 한 전력이 있다면 과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자해를 했는지가 오히려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해자분께서 동일한 분에게 2번의 폭행을 당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당했기 때문에 뭔가 가중처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범죄가 몇 개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 기준은 범죄적 의사, 보호법익, 그리고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어느 기준으로 하더라도 2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이라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말하고 경합범은 경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 2개의 상해죄가 성립을 하고 형량은 최대 10년 6월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해자분께서 폭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해를 막기 위해서 폭행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가해자가 긴급 피난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긴급 피난이라는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긴급한 위난을 벗어나게 하는 행위가 과도해서는 아니 되고 최소한의 침해에 그쳐야 됩니다. 우리 사안에서 보면 아무리 자해를 막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근육 파열로 인해서 신장 손상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긴급 피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만약에 자해를 막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행위 시에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죄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수사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행위의 법적 허용 여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례자분께서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에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는 민사소송의 문제인데요. 민법 750조에 따라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월급 상당의 금액을 일시 수익으로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정신과 치료 내역 같은 경우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너무 상대방의 말만 듣고 겁을 내시지 마시고요. 정정당당하게 피해 요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기 쉬운 TV 법률 상식,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있으시다면요. 법률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저희가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자를 만나볼까요? 저는 그 병행특례를 받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군복무 대신에 이제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지 2년 다 돼가요. 근데 그 2달 전쯤에 회사에 새로 입사한 형이 있는데, 제가 그 본인을 좀 무시한다고 근무 도중에 작업하던 그 물건을 던져서 머리에 맞고, 그 이후에 주먹으로 좀 몇 차례 제가 좀 맞았어요. 일반적인 폭행이었고요. 안경도 제가 부러지고 던질 물건에 머리를 좀 맞아서 머리가 좀 찢어졌어요. 그 주먹에 맞아서 이빨도 지금 하나는 부러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 폭행당한 직후에 제가 경찰에 신고는 했고요. 주변의 권유 때문에 일단 치료 먼저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진단은 머리 찢어진 게 2주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고, 그 이빨은 치과에서 이제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큰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보려고요.
근데 저를 그 폭행한 가해자가 회사 사장님 조카예요. 그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장님께 전화가 좀 왔어요. 그 조용히 좀 넘어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저는 그 일방적인 피해자인데 저한테도 그 회사에서 징계를 좀 내릴 수 있나 하는 문제고요. 제가 특례병이다 보니까 징계나 해고를 좀 당할 시에는 꽤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1년도 안 남은 좀 시점인데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하기도 힘들고요. 어차피 끝나면 바로 제가 좀 나가려고 했거든요. 이런 일이 생겨서 좀 머리가 복잡하네요.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인데 제가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 가해자도 자주 마주치게 될 테고 원만하게 좀 해결하면 좋겠지만 제가 너무 억울하네요. 아마 제가 참고 넘어가면 회사에서는 제 치료비용을 물어주고 별다른 징계를 내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가해자에 대한 그 형사처벌이 좀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회사 측에 대한 책임도 좀 궁금하고. 그 마지막은 제가 그 상해를 좀 입어서 당분간 회사를 좀 쉬어야 하는 경우인데 그 이런 경우에 그 병역 특례 기간이 좀 연장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 이 부분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방위산업체 내에서 폭행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는 그 금지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우선 그 근거가 회사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도 일반적인 법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안에서는 사례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례자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가해자와의 친분 관계로 사례자에게 징계 처분을 한다면 그 징계에 대해서 그 징계에 대한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네, 또 사례자분께서 궁금해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요. 가해자분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 측에 또 좀 책임이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셨는데 어떨까요? 사례에서 가해자가 작업하던 물건을 던져 사례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경우 그 물건이 흉기이거나 최소한 위험한 물건이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의한 가중처벌이 문제가 됩니다. 흉기라는 것은 애초 만들어질 때부터 인명을 살상하게 만들어진 총이라든지 칼 등을 말하는 것이고 위험한 물건은 그 자체가 흉기는 아니지만 쓰임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합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깨진 맥주병이라든지 쇠파이프, 강목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회사는 가해자의 행위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경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묻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상해를 입어서 만약에 회사에 못 나가게 된다면 그땐 병역 특례 기간이 좀 연장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나요? 일반적으로 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직원 간의 다툼으로 일어난 사고를 그 자체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자는 업무상 관련성을 소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만 병역 특례상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요. 지금 병역 특례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우선은 많이 다쳤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아야 할 것이고요. 사례자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그 가해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최소한 보직 전환을 통해서 업무상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회사의 중재 아래 사례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중재아래 원만한 해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서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사례자분 한번 만나볼까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주부인데요. 일찍 결혼해서 아직 나이는 30대 초반이에요. 아직 아이는 없고요.
노력했지만 안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남편이랑 점점 대화도 없어지고 사이도 멀어졌어요. 그런데 조금씩 술 먹는 양이 많아지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저한테 조금씩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툭툭 치는 정도더니 나중엔 따기도 때리고 발길질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애를 못 낳아서 그런가 보다. 본인 속도 오죽할까 그러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같이 죽자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화가 나면 칼을 찔러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정말 헤어지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남편이 그렇게 칼을 들고 저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폭행을 하는 그 당시에 옆에 있던 mp3가 있어서 남편이 하는 말을 녹음해 두었어요. 너 칼 한번 맞아볼래? 내가 이걸로 너 죽이고 나도 죽일 거야. 뭐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날 남편을 말리다가 직접적으로 심하게 찔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팔을 조금 긁혔거든요. 사실 아주 가까운 친구 몇은 제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맞는 걸 본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 저도 결심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진단서 같은 게 없어도 존속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조금 긁힌 상처로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존속폭행도 합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서에 가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다고 하면 되는지 존속폭행도 합의를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밖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생판 모르는 남한테 한다는 게 솔직히 정말 창피하고 속상한 일인데요. 정말 너무 무섭고 겁이 나니까 이런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정폭력으로 시달려온 사례자가 존속폭행으로 고소하고 싶다 그랬는데요. 가능할까요? 존속폭행죄라는 것은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을 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가중처벌됩니다. 직계 존속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처럼 피를 나눈 혈족 가운데 수직적인 손윗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직계 비속은 손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직계 존비속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존속폭행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단순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 사안은 가정폭력 사안으로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사실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 오신 것 같은데요. 상습 폭행의 경우 더 가중처벌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범죄에서 상습이란 일정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습벽을 말합니다. 상습범은 이 습벽에 의해서 형이 가중처벌되는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죄와 상습 폭행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입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습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저는 이번 사건이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가정폭력과 형사 절차,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가정보호 사건의 특징은 일반 형사 절차가 범죄자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가정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범죄에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게 좋겠지만 우선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편분과의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진단서가 없으시다 그래요. 그리고 진단서 없이 있는 게 녹음 파일이 있다 그러신데 이 녹음 파일만으로도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요?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 간의 대화는 일방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자는 폭행 협박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mp3 플레이어에 녹음된 내용을 녹취하고 그리고 녹취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주부님 같은 경우에요. 지금 남편분과의 그 고소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지를 궁금해 하셨는데, 솔직히 이혼 소송은 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소가 가능하지 않고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없이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범죄는 특별히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제한 없이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이혼은 안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내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사례자는 현재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싶지만 남편과 이혼할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의사 불법죄가 적용되지 않는 상습폭행으로 고소하기보다는 특별법에 설치된 상담소나 민간 상담소에 의뢰하여 심리치료를 받고 그를 통해서 가족의 평화를 복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폭행과 관련하여 불거진 여러 가지 사례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폭행 사건이라는 게요, 참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폭행 사건의 경우 음주와 관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시에는 특히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증인 및 피해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로서는 피해 증거로서 진단서라든지 가해 당시에 쓰인 흉기 내지는 위험한 물건, 그리고 혈흔이 남은 옷 등을 잘 보관하여 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로서는 그 당시에 우발적인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민사상, 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방이 최우선이고요. 그래도 만약에 사건이 벌어졌다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통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백주선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TV법률세상, TV법률세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은요, 법률적인 고민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 사례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상가에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서 가게를 하던 아는 형님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돈이 급하다고 통사정을 하셔서 제가 없는 돈에 긁어모아서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형님 고맙고 미안하다고 본인이 전세 등 계약에 대해서 저한테 전전세 계약서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특약사항으로 만약에 전세권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게를 처분하는 게 가능하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도 안 열고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알아봤더니 글쎄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참 배신당한 게 어이없고 속도 상황했지만 어쨌든 전전세 계약서를 썼으니 빌린 돈을 회수할 수 있거니 했죠. 그런데 이 전전세 계약서로는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게 저한테 돈 빌려준 형님을 시누이가 전세 계약을 한 가게인데 운영만 이 형님이 하고 쓴 겁니다. 그러던 걸 이 형님이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한다고 등록증 나올 때까지만 자기 이름으로 전세 계약서에 써주면은 등록증 나온 다음에 폐기한다고 이 건물주한테 사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놓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저한테 돈을 빌리면서 전전세 계약서를 쓴 거죠. 그러니 이게 사람 미치고 한장 노릇인 겁니다. 건물주 난 모른다지. 그 수인우란 사람도 도망간 사람 찾아서 해결하라지. 이게 멀쩡하게 계약서까지 다 받아놓고 생돈 날 판입니다. 저도 그거 개돈까지 미리 땡겨서 돌려준 거거든요. 정말 어떻게 아무 방법도 없는지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제가 궁금한 건 어찌됐든 건물주가 전세 계약서에 써준 건데 그걸로 한 전전세 계약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전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써서 저한테 이런 피해가 한 건물주는 책임이 없는 건지 제가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전세 계약을 하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전세 계약자가 처분 가능하다는 특약 사항까지 넣어서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해당 가게에 전세 계약서가 2장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사항인데요. 변호사님, 전전세 계약 자체는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네, 합법적입니다. 전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그의 임차물을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는 계약으로서 가능한 계약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건물주가 나는 이런 거를 몰랐다. 이런 입장인데 건물주의 허락 없이도 전전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네, 건물주의 허락 없이 전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목적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차인은 보호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건물주도요. 이러시면 안 되시겠지만 이중계약서인 걸 알면서 이걸 써줬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를 상대로 피해 보상 같은 게 혹시 가능할까요? 네, 그 전전세 계약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상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전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전전세 계약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주인 임대인을 상대로 이렇게 권리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건물주분이 알고는 계셨거든요. 이중계약인지. 이렇게 이중계약인지 알면서 해주셨고, 그래서 피해를 어떻게 보면은 당하신 건데, 이런 경우에 건물주분께 피해 보상 같은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임대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준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전전세 계약자는 그 원 임대차 계약서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임차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3자는 그걸 신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전전세 계약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해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대위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 대위권은 임대차가 종료 시에, 원 임대차 종료 시에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례자분께서 잘 들으셨죠? 본인의 권리와 소중한 재산을 꼭 찾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와 함께하는 TV 법률 세상,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요, 법률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안내를 받으셔서 법률 자문 변호사분과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자분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금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는데요. 제가 부모님은 멀리 지방에 계시고 저 혼자 서울에 와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다달이 월세로 생돈 내가면서 고생고생한 끝에 겨우 전세금을 마련했어요. 근데 제가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해서 그냥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다 일임을 했거든요. 그렇게 전세를 얻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매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겁도 나고 놀라기도 해서 주변 분들 통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글쎄 그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압류도 여러 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해도 저도 사실 전세나 부동산 거래할 때 그런 거 알아봐야 한다는 건 기동량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부동산 사무소 끼고 거래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지금 전세금도 다 못 받고 나와서 다시 급한 대로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요. 답답해서 알아보니 법에는 부동산 중개인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 중개인은 저에게 그런 걸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이거 고의로 저한테 사기친 거 아닌가요? 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고 돼 있는 계약서는 전 사인한 적도 없거든요. 게다가 그 중개인은 등본도 안 떼어준 데다 전세 살던 집의 주인의 주소도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아서 이번에 일 생기면서 집주인 찾는데도 주소가 달라서 얼마나 황당했는데요.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도 증거 하나 없다는 게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이제와 그 중개인에게 찾아가서 녹음을 해본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것 같지도 않고요. 이렇게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거래하고 피해를 봤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이 사례자분은 어떡해요? 아, 참. 아니,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많은 집이어서 결국 그 아깝게 모은 전세금을 지금 날리게 됐다는 말씀인데요. 특히 일반적으로 경매로 물건이 넘어간 경우에 전월세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그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순위 담보 권리자보다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네. 일정한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마다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 보호 범위 금액이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못 받은 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살짝은 희망이 생기는데요. 근데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 너무나 억울할 부분이 부동산 중개인분의 소개를 받은 거거든요. 원래 중개인분들이 잘 소개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 피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과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되고, 이러한 근거 자료는 중개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 등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고의가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구두로 제대로 설명을 했는데 서류만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서류만 제시하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요, 서면도 제시 못 받아, 지금 구두로도 설명을 못 받았다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례자의 제안대로 구두로도 제대로 설명을 못 받았다면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사례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든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가실상계되어서 손해배상액에서 그 부분은 공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럼 현재 이 사례자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저희가 또 이런 방안들을 찾아드려야 할 텐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우선 사례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두로 설명도 못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랑 대화를 나누면서 몰래 녹취를 해서 그 녹취 자료를,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따로 만나서 이러한 경우에 중개사를 통해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변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나서도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희한하게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중개소를 통한다 해도 꼭 확인해야 될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개인이 자격 등록을 갖춘 중개인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 건물주가 임대인이 맞는지,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과 도장이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선순위 담보권자를 시가에서 선순위 담보권자를 공제하고로도 그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렇게 중개 대리인만 믿고 모든 걸 다 맡기셨다가는요, 안타까운 사건에 휘말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신중하게 모든 부분을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TV 법률 세상, 오늘은 부동산 관련 법률 정보들을 상담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사례자분들처럼 나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언제든지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자분의 사례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집은 얼마 전에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잘못되면서 집안이 무척 어려워졌어요. 집 2층을 전세를 주었었는데 이번에 전세 살던 사람이 계약 끝나면서 나가겠다고 계속 전세금을 해달라는데 결국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결국 집이 경매 처리됐어요. 경매 처리되면서 경매대금 중에 1차로 전세 살던 사람이 전세금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가져갔어요. 근데 저희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경매대금이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전세금 뺀 나머지 돈으로는 은행 대출금이 다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식구들 다들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정신이 없는 상태거든요. 일단 저희 언니 이름으로 월세방을 얻어서 가족들 모두 나와 있긴 한데 아버지가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나 언니한테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언니나 저는 학생인데 부모님도 정말 남은 돈이라고는 없으세요. 그런데 계속 대출금 도축을 받으니까 아버지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집안이 매일 뒤숭숭해요. 사실 그 집이 그렇게 헐값이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경매대금이 대출금만큼 안 되면 저희가 그 차익만큼 계속 갚아야 하는지 알고 싶고요. 저희 언니 이름으로 지금 월세 계약을 했는데 그 보증금 쪽으로도 아버지 빚으로 인한 차압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개인 파산을 생각 중이세요. 개인 파산이 가능한지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후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안에 경제적인 사정이 생기면서 결국 전세금 상환이 안 돼서 집이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문제는 힘들게 장만한 집을 넘기고도 부채가 남았다는 거거든요. 경매 처리 후에도 남은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채무에 대해서 경매 처리가 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경매로 처리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에 대해서는 아직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소유의 집을 경매 처리하고도 채무는 남았지만 근데 다른 가족들한테 그 빚이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님만 그 채무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네, 아버님만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가족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개인 파산 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채권자한테 갚을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파산이라는 것은 우연한 기회에 사업이 실패를 했다든지 경제적인 어떤 실패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한 번 더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개인 파산이 남용되면은 다른 분들이 또 상처를 입으실 수가 네, 있거든요. 네. 피해도 입으시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그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경우인데요. 이 사례자가 피해를 가장 좀 최소화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사안으로 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무가 네. 많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을 때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잘 설득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건전당권자의 은행이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서는 막을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최소화해서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생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동산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느낀 점이 참 많네요. 앞으로 꼼꼼하게 봐야겠다. 변호사님께서 만약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네, 부동산 거래 시에 있어서 너무 중개인에만 모든 걸 믿고 맡기지 마시고 거래 당사자로서 관련 자료들을 제대로 확인해서 거래 시에 이를 참작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투자에 있어서 법 위반 없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와 좋은 상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TV 법률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민하셨고 혼자만 끙끙 앓으셨던 법률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과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안내 전화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안내를 받으셔서 법률 변호사 자문단까지 저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